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고 있는 전재성입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일이 지나고 세계 이목이 유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경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환경위기,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경제위기 등 공통의 위기와 고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과 경쟁은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 간 전쟁의 불가피성을 일컫기 위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키디데스는 2500년 전 그리스에 살았던 아테네의 역사가입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와 새롭게 부상한 아테네가 벌인 패권 전쟁,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서술한 바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패권 전쟁 논리가 근대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대 역사에서 총 16건의 패권 충돌 사례 중 12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논하면서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갈등도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올건스키는 1958년에 저술한 세계 정치라는 책에서 소위 세력전이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력전이란 기존의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세력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패권 도전이 일어나고 급기야 패권국의 지위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올건스키는 도전국의 힘이 기존 패권국 힘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에 들어갈 때 패권 전쟁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전이 상황은 패권국과 도전국의 양자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들 동맹국까지 포함한 진영의 대결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도전국의 힘이 빠르게 상승해도 기존의 패권국이 많은 동맹국들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면 양측의 힘의 격차는 줄어들기 어렵게 됩니다. 동맹국과 전략 파트너를 두고 패권국과 도전국 간에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데 지금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경우 전쟁은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요? 투키디데스 함정이 불가피하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세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도 전쟁이 반드시 필연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500년 전 도시국가들 간 싸움을 현재 숙명론의 근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실현적 예언의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경쟁을 생각해 볼 때에도 세력전이라는 구조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과연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떠한지, 양국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이론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기존 질서를 대체할 유인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을 선제 공격할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맹국들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 국제사회의 동향 역시 미중 양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지구화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사회 속에서 미중 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다른 국가들의 이익과 전략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22일로 50주년을 맞이한 1972년 닉슨의 베이징 방문은 미중 관계의 분기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합니다. 중국은 등소평 등장 이후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구하였고 미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1986년 이후 30년 동안 미중 무역액은 30배 증가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1세기 들어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복합 관계를 보여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구적인 공통의 문제들, 즉 대테러 전쟁, 환경 문제, 핵 비확산,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 대처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태가 변화된 것은 2010년 전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국 경제를 축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구매력 기준 GDP는 2014년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의 자신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10년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였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의 항모 서해 진입을 비판하면서 그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협력 무드도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력 전이와 투키디데스 함정론의 맥락에서 중국의 힘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은 물론 군사력 부문에서도 미국과 맞설 정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견제와 균형 전략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미국 정치 상황에서도 대중 견제 정책은 일관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 지경학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동맹국들과 전략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광범위한 틀을 짜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체제,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조성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와 만든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라는 새로운 대중 군사 견제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광범위한 경제 틀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만큼 급속히 증가해 왔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미래의 패권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가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며 2035년까지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전면적 소관 상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1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을 제시하며 사실상 세계 최강국이 되려는 목적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 강군,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의 비전을 내세워 미국보다 더 강한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는 중화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 주도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규칙 기반 질서를 수용하는 가운데 강대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상 변경 세력으로 강압과 힘에 의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은 현실의 문제로 대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전제하고 있는 패권을 둘러싼 불가피한 경쟁, 세력 전이의 이론적 가정, 모두가 서구 역사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는 경쟁 일변도의 관계가 아니며 협력과 경쟁이 얽힌 매우 복잡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 평화적 공존 속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중심의 섣부른 가정은 미중 충돌이라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패권 도전을 염두에 둔 장기적 전략의 소산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복합 관계 속에 여러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국제정치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곧 대립과 충돌, 더 나아가 전면전으로 향할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우선 미중 간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핵무기의 존재로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현재 미국의 핵 능력은 중국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탄두가 350개 정도인데 반해 미국은 10배가 넘는 3,800개 수준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폭기, 잠수함 등 운반 체계에서도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중국도 빠른 속도로 핵 능력을 증강시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 능력 증강으로 미중 간 핵 균형이 이루어지고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이 갖추어질 경우 전면 핵전쟁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미중 양국이 단기적인 고강도 통상전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본토를 공격하거나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이 공멸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향후의 국제정치는 미중 갈등이라는 강대국 지정학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미국 단극 패권체제 하에서 미국은 사실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의 기술을 활용한 9.11 테러 이후 지구적 테러리즘을 막는데 미국의 국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경제적 지구화가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미국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은 경제 회복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미국인 것을 보면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정치의 문제를 한 국가가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미중의 경쟁이 패권을 가리는 싸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설사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해도 승자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닥칠 환경 보건 위기, 핵 확산의 위기, 테러리즘 등 인류 절멸의 위기를 한 국가의 정책 자원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보다 더 심각한 패권 성립 불가능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 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3세력 국가들,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의 힘과 의견,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국제 리더십의 차원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지만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보해야 하는 동맹국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지원하며 동맹국들 간 유익한 분업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국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의 종식 이후 인류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안정된 국제정치 속에서 광범위한 지구화를 이루고 조화로운 지구촌을 건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국가 주권을 넘어 효과적인 지구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자주의 국제규범을 강조하고 국가들의 주권과 경제 발전, 안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중심의 지정학 논리가 여전히 팽배하고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거버넌스 없는 지구화,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한계입니다. 미중 간 파국을 막는 일 못지않게 지금 국제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